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구조를 고려해서 학령 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추가 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개편된 교부금 간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 인재 개정 재원으로 확실히 보장해서 국가 전체 교육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네, 원래 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이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이 되어 왔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일단 교부금이 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우선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초중고 교육 생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구별되는 교육에 투입되는 어떤 생활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에 배분되던 방식이 있는데 네. 그 방식대로 하다 보면 이제 초과세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거쳐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지방교육청에 내려가게 되는 이런 현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년 만에 이제 대개편을 통해서 이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형태가 조금 더 국민들의 달라진 교육 여건에 맞춰서 쓰일 수 있도록 그 배분 방식을 이제 조금 더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네.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런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 1인당 교부금 추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네,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학령 인구는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분 방식을 좀 교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초과세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네. 학령 인구에 대한 고려도 들어가서 이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까지 반영이 돼서 이제 교부금을 다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짜여지는 건데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뭐 초중고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총액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달라진 교육의 현실에 맞게 조금 더 배분 방식을 고려하고 그 배분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기준에서 배분됐던 그 최저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액수만큼은 침범되지 않는 이런 식의 나름의 조금 복잡한 계산식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 배분 방식을 세분화해서 지금의 교육 현실을 좀 더 반영한 그런 배분 방식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이 점점 더 거치면서 작년 기준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1인당 1,300만 원이 넘는 교부금이 지금 배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도체 호황 때문에 또 국세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될 텐데 학령 인구는 또 줄고 있어서 이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의 현실이라는 게 매번 시대가 발전되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사실 초중고의 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영유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또 평생교육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배분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초과세수가 많이 거쳐졌고 그 많은 예산들이 오히려 불효불급하게 그 지금의 형태로 좀 낭비돼서 쓰일 수 있는 문제들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현실에 맞는 배분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배분 방식을 짜기 위해서 학령 인구의 감소분도 고려는 하되 지금의 어떤 초중고에 배분되는 예산이 침해되는 일은 또 없어야 되니까 네. 아주 절묘한 어떤 계산식을 가지고서 조금 개편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식으로 개편이 되면은
해가 달라질수록 어떻게 교부금이 예산이 책정이 되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 계산 변화율은요, 이제 경상성장률이라고 해서 예. 이제 물가를 변동하는 부분을 반영한 그 성장률을 계산식에 넣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령 인구 변화율을 네. 35%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현실에 맞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다시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분의 양, 그러니까 국가 그 지방 재정 교부금의 양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네. 과도하게 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계산식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식으로 개편하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던 방식에서 이제 경상 성장률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에는 76.4조 원이던 게 이제 내국세 연동을 하면 100조 원 내외가 되는데 신식으로 개편을 하면 78.9조 원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배분 방식을 유지하면 100조가 넘는 돈이 이제 예. 교육 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국가가 틀을 짤 때는 이제 비중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배분이 교정이 돼도 78.9조 원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식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도 상당 부분 조금 더 높은 액수가 지금 예산으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액수에 따른 어떤 뭐 초중고 교육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는 없고 네. 달라진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어떤 세부 계산식이 다시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동안 내국세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성 자원이 많았어서 사용 면에서도 또 문제가 많았다고요? 현금 살포라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과 관련돼서 이제 입학 준비금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다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복지성 공약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늘어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세수가 너무 많이 거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또 사실은 약간의 어떤 포퓰리즘성인 그런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런 세수 호황기에 에서 이 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지금 정도에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지금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경상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건비라든지 뭐 학교 시설 유지비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어떤 현금성의 어떤 복지가 좀 남발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정부가 배분하겠다. 그걸 통해서 어떤 칸막이 행정이라든지 예산이 불효불급하게 너무나도 좀 과도하게 낭비되는 부분은 좀 통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감 쌈집돈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방만하게 사용된 사례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이게 경기도 교육청은 이제 고3 학생들에게 이제 운전면허를 포함한 자격증 취득비를 1인당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 예도 있었고 이게 372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제 초등 신입생 20만 원, 중고 신입생 30만 원씩 입학 준비금을 주기도 하고요. 뭐 대중교통비, 문화예술 바우처, 교육 기본수당 같은 공약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이 부분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사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상들에게 적재적소의 예산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네. 100조가 넘는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되니까 상당 부분 예산이 조금은 불필요한 쪽으로 집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지금의 예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배분 방식을 짰다. 그래서 이게 지금 55년 만에 대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교육계에서는 일각에서 뭐 반론이 좀 있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라는 고민에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개선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교육의 투자가 불균형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 교육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대학교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초중고의 아까 교부금이 생활비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학령 인구는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초중고에 너무 좀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의 일상을 보시면은 영유아와 관련된 어린이집 예산은 지금 누리 예산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좀 빈약한 상황이고 대학과 대학원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이제 노후 건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은 배정이 좀 상대적으로
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은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지원도 사실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평생 교육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을 넘어선 교육도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교부금이 불균형적인 배분 방식은 좀 시정이 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육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교 강의실보다 초등학교 교실이 더 뭐 첨단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교육 교부금이 연동됐던 50여 년 동안 교육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는 그동안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줄어들고 교사는 또 늘어났는데 그래서 교육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교육 같은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인데요. 2024년도에 사교육비가 29조 2천억 원으로 이제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중고의 예산을 거의 다수를 쓰고 있는데 사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지금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득을 지출할 때도 또 사교육에 방만하게 또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학교들을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서열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사교육을 또 안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같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의 이 예산의 불균형을 시정을 함과 동시에 이런 사교육 문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교육 부담 없이도 지금의 대학을 갈 수 있겠는지 내지는 대학 교육을 넘어서서 이 AI와 관련된 창의적 교육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다시 재편하겠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총괄적으로 이번에 교부금 방식 기준을 개정하면서 전 같이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부금 개편 그리고 반도체 추가 세수까지 미래 대응 기금의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 브리핑 보고 오시죠. 우리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이하였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특성과 새로운 재정 환경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정립하여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 그리고 교부세 개편으로 또 절약되는 그런 돈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글로벌 AI와 관련된 세수가 415조 원을 이제 돌파해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를 돌파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500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지금 초과 세수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표처럼 결국에는 추가 세수에 대해서 연평균 증가율로 추세선을 그어놓고 그 추세선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 나온 미래 대응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상이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청년이나 지방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한 12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이런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발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빚도 많은데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 초과 세수를 필요한 곳에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준비하겠냐 이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대응 기금이 아주 지금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기금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재정 쌈짓돈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정부는 뭐 우려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정부가 쌈짓돈처럼 자의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의 비판도 있기는 한데 박홍근 장관이 밝힌 대로 결국 나라의 돈이라는 것이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예. 결국 기금운용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에 따른 통제를 받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예산안이라는 것이 또 국회의 통제도 받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감시와 감독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국가가 쌈짓돈으로 쓴다라는 식의 비판은 좀 매우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거칠 때 일부를 따로 모아뒀다가 미래 투자에 쓰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에 쓰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결국 네 분야인데요. 청년과 성장 동력 AI 그리고 네. 지방과 교육 인재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쓴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청년과 관련돼서는 주거와 일자리, 자산에 관한 불평등 그리고 출산 보육까지 전 생애 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마 특별하게 기금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AI와 양자,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 그리고 바이오, 7대 시드 산업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지방에 대해서도 이제 성장 거점을 만드는데 이제 국토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교육이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가 교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교부금도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불균형하게 배분될 소지가 있는데 초중고보다는 이제 아까 영유아라든지 대학과 대학원 또 평생교육, AI 교육과 관련된 분야까지도 다방면으로 이제는 달라진 교육의 현실을 국가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형태로도 아마 많은 지원들이 국민들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지원이라는 비용보다는 투자의 네.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아.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금이 필요한데 잘 쓰이고 또 아낄 곳에는 아끼는 이런 투명한 나라 살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